시대 챕터 4 생물학으로 본 예술 앞에서의 감정 반응 4-23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 2부 인지과학자 카밀로 셀라콘데는 해상도가 매우 높은 뇌 자기도 검사라는 방법을 써서 제키의 연구 결과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실험 참가자가 앞서 아름답다고 평가한 대상을 바라볼 때 뇌의 전기 활성을 영상으로 찍었다. 그러자 작업 기억을 전담하는 영역인 전전두엽의 등쪽 외측 영역의 활성이 변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작업 기억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행동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단기 기억을 가리킨다. 좌반구의 활성이 더 컸는데 그것은 언어와 미적 감수성이 나란히 진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셀라콘데는 진화 과정에서 전전두엽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현생 인류가 미술을 창작하고 미술에 반응하는 능력을 획득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뒤에서 창의성을 다룰 때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아름답다고 평가한 대상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왼쪽 전전두엽의 활성은 통상적인 반응 시간이 130mC인데 반해 비교적 늦게 일어났다. 셀라콘데는 이 차이가 시각 처리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일어나며 한 이미지의 속성들이 그 이미지를 처음 보았을 때와 나중에 다시 보았을 때 서로 다르게 처리된다는 제키의 개념에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과 초상화의 아름다움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아름다운 초상화와 사랑에 빠질 때 뇌의 어떤 과정들이 관여하는지는 클림트의 작품 중 가장 걸작에 속하는 아델레 블로우바우어 원을 접했을 때 로널드 로더가 보인 반응을 통해 추론할 수도 있을 듯하다. 클림트가 그 그림을 완성하는 데는 무려 3년이 걸렸다. 로더가 그 그림을 처음 본 것은 14살 때였다. 보는 순간 그는 아름다운 보석 목걸이를 하고 관능적인 입술을 지닌 눈을 반쯤 감고 있는 이 수수께끼 같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와 사랑에 빠졌다. 아델레의 그림은 그를 매혹했다. 그는 그녀의 감정, 성욕, 직시에 홀리고 말았다. 로더와 아델레 블로우바우어 초상화의 사례는 한 이미지의 아름다움이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사랑에 더 가까운 미적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로더는 그녀의 초상화를 갈망했다. 처음 그 초상화를 본 뒤로 그는 거의 해마다 여름이면 아델레를 다시 보기 위해 빈을 방문하곤 했다. 그는 그 작품이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초상화라고, 즉 빈 1900의 모나리자라고 보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그녀를 소유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와 흡사하게 사랑하는 이미지를 볼 때에도 아름다움에 반응하여 뇌의 배쪽 외측 영역뿐 아니라 보상을 기대할 때 반응하는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들도 활성을 띈다는 것을 안다. 이 신경세포들은 코카인 사용자가 코카인을 볼 때와 거의 똑같이 실제 사람이든 그림이든 간에 사랑하는 대상의 이미지를 볼 때 활성을 띈다. 로더가 사정상 47년 동안 아델레의 초상화를 자주 일방적으로 접할 수 없었다는 점은 그의 도파민 신경세포들의 활성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했을지 모르며 기회가 생기자마자 대단히 비싼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걸작을 구입하려는 열의를 불태우는 데 기여했을지 모른다. 사랑하는 이미지나 사람에 대한 반응과 중독성 약물에 대한 반응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것은 엘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와 러트거스 대학교의 루시 브라운과 헬렌 피셔 연구진이었다. 그들은 그림을 볼 때의 일반적인 반응을 살펴본 제키의 연구를 확장하여 애인의 이미지를 볼 때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연구진은 열애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연애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차인 사람들을 조사했다. 양쪽 다 이미지에 대한 감정 반응은 특정한 생물학적 징후를 보여주었다. 배 쪽 외측 영역뿐 아니라 도파민 신경세포도 활성을 띈다는 것이었다. 26장에서 더 상세히 논의하겠지만 도파민 체계는 보상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조절 체계다. 또 차이긴 하지만
또 차이긴 했어도 여전히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이미지를 보았을 때 도파민 보상 체계는 더욱 활성을 띠었다. 따라서 사랑은 보상 획득과 관련된 동기부여 체계가 관여하는 자연적인 중독인 듯하며 감정보다는 충동 상태에 더 가깝다. 그것은 로더가 아델레 초상화를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감정이 더욱 강렬해지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또 피셔 연구진은 매력, 정욕, 애착의 생물학적 체계들이 따로따로 진화했다는 것도 밝혀낸다. 매력은 개인이나 그 사람의 상징적 표상에 주의가 집중되는 것을 말하며 매력에 홀리면 감정적으로 그 사람과의 결합을 갈망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 사람이 계속 떠오르게 된다. 한편 정욕은 성적 만족에 대한 갈망이다. 애착은 또 다르다. 애착은 사회적으로 친밀하다는 감각이자 차분하고 편안하고 감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매력이 짝찾기의 징조이고 정욕이 성행위와 번식의 징조인 반면 애착은 육아의 핵심을 다룬다. 매력에는 도파민 체계가 관여하는 반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애착에는 펩타이드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을 분비하는 체계가 관여한다. 우리는 미술에 영감을 받고 매료될 뿐만 아니라 미혹되고 놀라고 겁먹고 심지어 반감을 갖기도 한다. 1900년까지 미술에서 아름다움은 진리와 동일시되었다. 이 기준은 고전 미술에서 단순함과 아름다움의 높은 가치를 부여했던 데에서 비롯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빈 1900에서 구스타프 클림트는 빈 대학교에 걸린 3점의 벽 그림을 통해 이 관점에 도전했다. 이 벽 그림들이 너무 급진적이고 음란하고 추하다고 거부당했을 때 알로이스 리글과 프란츠 비크호프를 비롯한 빈 미술사학파의 교수들은 진리가 복잡한 것이며 아름답지 않을 때도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클림트가 의학보를 위해 그린 그림에 묘사된 질병과 죽음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체의 질병에 관한 진리는 때로 추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비크호프는 빈 철학협회에서 한 강의에서 역사의 한 시기에는 추하다고 여긴 것이 다른 시기에는 아름답다고 여겨지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추함도 아름다움에 못지않게 진리를 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양쪽 모두 생물학적 진리를 대변한다. 자신의 생존과 번식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에 접근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피하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그랬다. 이 역사적 견해에 따르면 추함은 삶과 죽음의 문제다. 비크호프는 이 생물학적 구분이 르네상스 때, 즉 고전 미술가들이 성적 선호를 토대로 아름다운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했을 때 사라졌다고 했다. 그 뒤에 미술사에서는 이 협소한 관점을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아름답지도 않고 진리도 아니라고 여겼다. 클림트가 벽 그림을 그리기 이전부터 이미 리글과 비크호프는 미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레는 이렇게 말했다. 미술에서는 부도덕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미술은 언제나 신성한 것이며 욕망이 최악으로 치달은 대상을 그릴 때에도 그렇다. 미술은 오로지 관찰의 성실성을 염두에 두므로 타락할 수가 없다. 사회가 진화하듯이 미술도 진화한다. 따라서 현대 미술이 고대의 기준을 고수해야 한다는 관념은 관람자에게 새롭거나 난해한 것은 모조리 추함으로 거부하라고 부추긴다. 캐서린 심프스는 추함과 빈 미술사학파라는 탁월한 논문에서 비크호프의 강연이 있은 지 3년 뒤 리글이 이 논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했다고 지적한다. 리글은 특정한 맥락에서는 새로운 것과 전체적인 것만이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반면 오래되고 조각나고 빛바랜 것은 추하다고 여겨진다고 썼다. 클림트가 기존 취향에 이런저런 식으로 도전했다고 나름대로 생각한 바에 영감을 얻어서 코코슈카와 실레는 인생의 추함을 포함하여 진리를 묘사하는 대담하고도 개인주의적인 표현주의 화풍을 발전시켰다. 실레에게 그것은 자신을 병들고 기형이 되고 광기 어린 모습으로
심지어 성행위를 하는 동안에도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을 의미했고, 코코슈카에게 그것은 자신을 경노한 전사나 거부당하고 무력한 연인으로 묘사하는 것을 뜻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명백한 의문이 제기된다. 삶에서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정해지고 수렴되는 아름다움의 이상적인 기준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끌린다. 그런데 미술에는 왜 그토록 다른 식으로 반응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목을 베는 여성으로 재현한 클림트의 유디트나 자신을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신경쇠약자로 그린 실레의 그림에 그토록 진정으로 매료되는 것일까? 이 질문은 분명히 예술의 더 큰 기능을 가리키고 있다. 예술은 우리가 결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거나 아예 경험하고 싶지도 않을 생각, 감정, 상황에 우리를 노출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예술은 우리에게 상상 속에서 온갖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탐구하고 시도할 기회를 준다. 초상화로 그려진 얼굴에서 아름다움과 추함 사이의 관계는 쾌락과 고통 사이의 관계에 대응한다. 아름다움이 뇌에서 추함과는 다른 별도의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뇌가 아름다움과 추함에 부여하는 가치들은 하나의 연속체를 이루고 있으며 둘 다 뇌의 같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활성의 상대적인 변화를 통해 부호화한다. 이것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하나의 연속체상에 놓여 있으며 같은 신경회로가 담당한다는 개념과 들어맞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두려움과 연관짓는 편도체는 행복의 조절기이기도 하다. 미술에서 진리의 단일한 기준 따위는 없다고 주장한 빈 미술사학파의 창시자들은 아마도 예측했겠지만 미적 판단은 대체로 감정 자극을 평가할 때와 동일한 기본 법칙을 따르는 듯하다. 행복에서부터 비참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감정을 평가할 때 우리는 동일한 기본 신경회로를 사용한다. 미술에서 우리는 남의 심리 상태를 엿볼 새로운 깨달음을 제공할 잠재력을 지니는가 여부로 초상화를 평가한다.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의 레이 돌런 연구진이 해낸 이 발견은 지원자들에게 슬픔, 두려움, 혐오, 행복의 표정이 약한 수준에서부터 강한 수준으로 서서히 변하는 얼굴들을 보여주는 일련의 실험을 토대로 했다. 돌런 연구진은 감정의 편성자인 편도체가 행복한 얼굴이나 슬픈 얼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기 시작했다. 특히 그들은 감정이 밴 얼굴에 짧게 노출되었을 때, 따라서 무의식적으로만 지각될 수 있을 때 편도체가 어떻게 반응하며 같은 얼굴이 더 긴 시간 노출되어 의식적으로 지각될 때에는 편도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했다. 돌런은 편도체와 측두엽의 방추형 얼굴 영역이 표현되는 감정과 무관하게 또 의식적으로 지각되는지 무의식적으로 지각되는지와 무관하게 얼굴의 이미지에 반응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체감각 피질과 편도체와 직접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 전전두엽의 영역들 같은 뇌의 다른 영역은 얼굴의 의식적 지각에만 반응하지만 드러난 감정에 무관하게 반응하므로 이 영역들은 29장에서 살펴볼 의식적 느낌의 중계에 필요한 정보의 순 방향, 전송 체계의 일부인 듯하다. 또 이 발견들은 편도체가 얼굴의 의식적 지각과 무의식적 지각 양쪽에 관여하고 긍정적인 자극과 부정적인 자극 양쪽에 반응하는 반면 전전두엽은 의식적 지각에만 반응한다는 개념을 뒷받침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돌런은 PET를 써서 사람들이 점점 더 두려움이 짙어가는 얼굴을 볼 때는 편도체의 활성이 증가한 반면 점점 더 행복해하는 얼굴을 볼 때는 활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편도체가 서로 다른 감정을 담은 얼굴 표정을 비롯해 다양한 감정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것일까? 편도체 내에서 동일한 세포들이 상반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일까? 아니면 각 감정을 전담하는 신경세포 집단이 별도로 있는 것일까? 현대 생물학에서 이루어진 발전은 우리가 더 단순한 동물을 연구함으로써 인간 정신생활의 토대를 밝혀낼 수 있다는 다윈의 깨달음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진화 과정에서 유전자만이 아니라 체형, 뇌 구조, 행동도 보존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두려움 및 쾌락의 기본 신경 메커니즘 중 일부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어 왔다.
원숭이를 연구하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데니얼 셀즈먼은 편도체의 세포 하나하나를 조사한 끝에 시각자극을 처벌과 결합했을 때보다 시각자극을 보상과 결합했을 때 더 강하게 반응하는 특정한 신경세포 집단을 발견했다. 그것은 이미지의 긍정적인 가치 및 부정적인 가치의 변화가 편도체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 다른 신경세포 집단이 관여함으로써 그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관람자는 미술에 반응하여 감정과 경험을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남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추론하려 시도할 수도 있다. 이 기술은 마음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뇌의 능력에서 나온다. 즉 남이 내 자신과 별개로 나름의 생각, 의도, 계획, 열망을 지닌다는 개념을 형성하는 뇌의 능력에서 유래한다. 소설은 남의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는데 이 분야의 선구자는 제인 오스틴이었다. 오스틴의 소설에는 연애 의도를 잘못 파악하는 내용이 종종 들어있다. 아르투어 슈니칠러는 내적 독백을 사용함으로써 독자가 둘 이상의 정신세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했다. 에른스트 크리스와 언스트 곰브리치가 지적했다시피 해와의 관람자는 화가가 모델의 열망과 목표에 관해 무엇을 전달하려 시도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초상화가 제공하는 이 마음 읽기의 훈련은 어쩌면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유용할 수도 있다. 남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추론하는 우리의 능력을 갈고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데니스 더턴은 예술 본능에서 예술에 대한 우리의 타고난 반응을 색깔의 진정한 매력, 극단적인 기술적 난해함, 성적인 관심이 이끌어낸 충동들의 복잡한 총체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그는 예술이 인간에 접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하면서도 감동적인 경험 중 일부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예술은 우리가 감정이입, 마음의 이론을 훈련할 수 있게 해준다. 원칙적으로 그 훈련은 신체 훈련이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에 도움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회적 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턴은 예술이 진화의 부산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우리가 생존하도록 돕는 적응형질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타고난 이야기꾼으로서 진화했으며 흘러넘치는 우리의 상상력이 지닌 생존 가치는 엄청나다. 그는 이야기하기가 세계와 세계 속의 문제들을 가상으로 생각할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의 경험을 확장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준다고 설명한다. 시각예술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야기도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적 맥락에서 활동하는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화자와 청자가 같이 반복하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되새길 수 있는 고도로 짜임새 있는 현실 모형이다. 이야기하기는 상상 속에서 생존 문제를 푸는 위험이 적은 방식이다. 또 그것은 정보의 원천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큰 뇌와 더불어 언어와 이야기하기 덕분에 우리는 자신의 세계를 독특하게 모형화할 수 있고 그 모형을 남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X선처럼 꿰뚫는 시선을 지닌 코코슈카는 모델의 마음 상태를 추론하고 감정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적절히 과장한 특징과 색깔을 이용하여 얼굴, 손, 몸을 통해 그 상태를 전달하려고 시도했다. 미술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화가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작 과정을 우리 자신의 뇌 속에서 재창조하려는 거역할 수 없는 충동에서 비롯한다. 곰브리치, 크리스, 게슈탈트 심리학자들, 인지 심리학자인 빌라야누르 라마찬드란, 미술평론가 로버트 휴스는 모두 이 점에 동의한다. 본질적으로 어떤 시대에서든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 간에 모든 인류 집단이 미술이 생존에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이미지를 창작해온 이유를 아마도 화가와 관람자의 이 창작 충동이 설명해 줄지 모른다. 미술은 화가와 관람자가 모든 인간의 뇌를 특징 짓는 창작 과정을 서로 전달하고 공유하려는 본질적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도다. 아하 하는 순간, 즉 우리가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음을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으로 이어지며 화가가 묘사한 아름다움과 추함의 바탕에 깔린 진리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과정을 말이다. 끝났어요? 네.